1930~40년대 하얀 눈동자 좀비부터 전염병, 아포칼립스, 생존 드라마로 확장된 현대 좀비물까지. 좀비 영화는 단순히 공포를 넘어 시대의 불안과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좀비 영화 100년사를 함께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일반적으로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로 뱀파이어 영화, 좀비 영화, 초자연적 공포 영화, 고딕 호러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특한 생명력을 가진 장르가 바로 좀비입니다. 영화 역사상 최초의 좀비 영화는 화이트 좀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고딕 호러나 뱀파이어 장르보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편입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고딕 호러는 17세기 문화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고딕 배경 건축물, 오래된 성, 수도원, 납골당 등지에서 발생하는 초자연적 사건을 다루죠. 그리고 최초의 공포영화로 평가되는 조르주 멜리어스의 3분짜리 악마의 성. 당시 영화가 유령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영화 편집과 특수효과의 관객들이 더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명가로 유명했던 에디슨 스튜디오에서 1910년에 만든 프랑켄슈타인은 세계 최초 공포 SF 영화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둘 다 영화 초창기의 고딕 호러로 볼 수 있죠. 이후 제작된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노스페라투,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같은 영화가 고딕 공포 영화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좀비, 즉 사람을 물어 뜯어먹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언데드 좀비의 전형은 사실 조지 로메로의 1968년작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Well, that doesn't give people time to make any arrangements. 초창기 좀비는 사람을 물어뜯거나 감염시키고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좀비는 IT의 부두교의 주술에서 비롯된 조종당하는 자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특히 신을 숭배하고 치유와 보호가 목적이었던 정통 부두교가 아닌 타락한 부두 주술사에 의해 행해지는 마법에서 좀비는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좀비 영화 화이트 좀비 이후에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에서 이런 주술과 환각 물질에 홀린 형태의 좀비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식인 괴물화되어버린 현대판 좀비와는 다른 초창기 좀비라고 할 수 있죠. 초창기 좀비 영화는 식인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인간이 조정당하는 이야기였는데 이것은 괴물에 잡혀 먹히는 공포가 아닌 내가 사라지는 존재론적인 불안이 투영된 공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좀비에서는 영혼을 뺏긴 여자 주인공 마들렌이 좀비로 변하지만 자아가 사라진 희생자로 묘사되는데 즉 초기 좀비의 공포는 감염이 아니라 자아 소멸이었습니다. 화이트 좀비는 이후에 좀비 영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고스트 브레이커스, 좀비의 왕, Tahama. Yes, Master. How much longer? Soon, Master, soon. Voodoo magic works slow, but it is sure.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 좀비의 역병 등이 대표작들입니다. 이 영화들은 모두 화이트 좀비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술에 걸린 멍한 눈빛, 부두드럼,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는 좀비를 묘사하고 있죠. 화이트 좀비는 팀 버튼의 에드 우드에도 인용이 되는데 에드 우드와 벨라 루고시가 같이 화이트 좀비를 감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영화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초기 좀비 영화에서 공포의 요인은 감염이나 잔인하게 잡혀먹는 것이 아니었고 인간성의 소멸이었습니다. 특히 서구 식민주의 사고방식에서 식민지 문화는 이국적이지만 위험한 존재로 타자화되거나 대상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IT 무두교와 좀비는 바로 타자화된 대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구인들이 식민지 원주민을 미개하고 야만적인 위험한 존재로 인식했었고 이렇게 인식된 위협은 영화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좀비와 위험해 보이는 원주민 주술로 재현되고 대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헐리우드 영화에서 원주민이나 동양에 대한 이런 타자화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 예를 IB 연구원이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소장님. 로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에서도 같은 예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시나리오 전공생들이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에서 사실 배경으로 차이나타운이 거의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나타운이라는 장소가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 위험한 곳으로 타자화된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국적이지만 위험하며 이해 불가능한 질서가 존재하는 곳으로 상징되는데 이것은 영화에서 경찰이 주인공 제이크에게 하는 바로 이 대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Forget it, Jake. It's Chinatown. 그리고 1933년 더 구울, 1943년 매드 구울 영화에서 구울이라는 되살아난 시체도 등장하는데 현대 좀비 영화에서는 좀비와 구울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영화에서 구울은 좀비와 같이 체면에 걸려 조종당하는 산송장이고 사람을 뜯어먹거나 감염의 개념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매드 구울에서 구울이 총을 가지고 청부살인도 하죠. 그러나 구울은 원래 아랍어 구울에서 나온 말이고 엄밀히 말하면 구울 장르는 1786년 윌리엄 백포드의 소설 마택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에서 구울은 무덤을 털고 시체를 먹는 악령으로 묘사되었죠. 그리고 1821년에 샤를 로디에의 단편들에서도 불어 구울이 등장하는데 악몽 속 묘지 장면에서 구울들이 집단으로 사체 조각을 나누어 포식하는 텍스트가 등장합니다. 이후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라프트의 1927년 소설 미지의 카다스를 향한 몽환의 추적에도 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소설에서만 존재하던 이 구울의 식인 습관이 좀비에 이식된 시점은 바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방사능에 오염되어 되살아난 시체를 좀비가 아니라 구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Dead bodies will continue to be transformed into the flesh-eating ghouls. All persons who die. 그럼 좀비는 언제부터 대규모 감염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을까요? 초기 주술형 좀비처럼 소수의 좀비가 아닌 대규모 전염에 의한 좀비 아포칼립스의 개념은 소설 나는 전설이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전 인류가 다 멸망하고 마지막 인간 몇 명만 살아남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설정은 1805년 장 그랭빌의 소설 최후의 인간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과학기술을 다룬 본격적인 최초 SF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저자이기도 한 메리 셀리가 1826년 같은 동명의 소설 최후의 인간에서 인간이 멸망하는 아포칼립스 설정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전설이다와의 차이점은 두 소설 다 좀비화가 아닌 인간의 불임이나 역병으로 인한 인구 절멸이 원인이었죠. 아무튼 소설 나는 전설이다 이후 영화에서는 이전 초기 좀비와는 다른 외계의 존재나 혹은 팬데믹 전염병이 원인으로 대규모 감염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화 쿼터메스2에서 외계 생물에 의해 감염된 인류가 숙주화되어 좀비처럼 조종당하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외계 운석을 접촉한 많은 사람들은 V자 흉터가 몸에 생기면서 감염되고 이들은 사회에 숨어들어 외계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설정은 이후 TV 시리즈로 국내에서도 히트를 했던 V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비지블 인베이더에서도 코트메스2와 같은 외계 생물의 침입 컨셉이 등장하는데 외계인이 시체를 점령하여 좀비처럼 조정하는 설정이 나옵니다. The Earth Dies Screaming에서도 역시 알 수 없는 외계 가스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외계인에게 조종당하는 내용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외계인이 인간의 뇌에 침입하는 숙주인간 설정은 평상시의 지능이나 모습을 유지하지만 의식의 주요 부분을 조정당한다는 점이 정통 좀비 장르와 조금 다른 특징입니다. 이렇게 뇌를 장악하는 외계 기생체 컨셉은 이후에 2014년 애니메이션 기생수에도 뇌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お前がいないと僕は簡単に殺されてしまう。あの変な寄生生物たちにね。賢明な判断だ。 Forming of human flesh and blood out of thin air is fantastically powerful, beyond any comprehension, malignant. All that body in your cellar needed was a mind, and it was... It was taking mine while I was asleep. 1956년 신체 강탈자의 침입에서는 외계에서 유입된 씨앗에 의해 사람들이 외형만 복사되어 원래 인간들은 사라지게 되는 설정을 사용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복제 인간이 외계의 씨앗에서 태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Hey, slow down now. Look, school isn't as bad as all that. It can't School be. isn't what upsets him, it's my daughter-in-law. He's got the crazy idea she isn't his mother. 엄마가 엄마 아닌 것 같다고 집에 가지 않겠다며 떼를 쓰는 이 아이. 아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면 그냥 중2병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을. 참고로 가끔 제목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1945년작 신체 강탈자는 좀비가 아닌 시체 도굴과 밀매에 관한 영화입니다. 아무튼 외계인 침입이 아닌 대규모 전염병으로 인류가 좀비화하는 정통 좀비 설정을 최초로 사용한 영화는 1964년 지상 최후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윌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의 원조 영화이기도 하며 이 영화의 원작은 리처드 매슨의 소설 나는 전설이다입니다. 총 3번의 영화화가 되었지만 원작에 가장 가까운 것은 1964년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영화에서 문 앞에 마늘을 걸어두거나 거울을 설치해 놓은 것은 흡혈귀를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뱀파이어 영화 전통이 보이기도 하며 심장에 나무 말뚝 박는 설정도 역시 기존의 뱀파이어 장르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1954년 원작 소설이 뱀파이어 설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영화에서도 좀비라는 명칭이 아닌 뱀파이어로 부르고 있죠. 하지만 원래 정통 뱀파이어는 인간보다 더 영리하고 독자적 행동을 합니다. 지상 최후의 사나이에서는 내용상으로는 산송장인 구울, 좀비를 다루고 있지만 명칭은 뱀파이어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 당시 60년대까지만 해도 좀비는 지능이 퇴화된 현대 좀비와는 다르게 주인공에게 집에서 나오라고 설득하기도 하며 자동차 분해도 가능한 나름 클래식하고 지능적인 면모가 살아 있었습니다. 좀비들이 약간의 지능이 있는 대신 전투력은 현재 좀비처럼 강하지 않고 멱살 잡고 달려드는 수준이라서 때때로 18대1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죠.